현장을 집 안팎으로 살펴보는데 동료 형사가 집 뒤에 거시기한 게 있는데 단서가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시기한 거였네요. 저 뭐야? 진짜 양도 많아. 피해자 집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바로 텃밭이 있었는데요. 대변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옆에는 용변을 뒤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 정보지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장소에 사람의 변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범인이 남긴 거라고는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범죄자들이 더러 있는데요. 자신의 흔적을 치운다고 치웠는데 증거인멸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쇄 범인들이 현장에 대범하게 자신의 사인을 남기는 경우죠. 그리고 절도범들의 속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성 속옷을 입고 도둑질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대변을 누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죄송해요. 좀 웃음이 나요. 좀 이런 경우를 제가 좀 처음 들어봐서 동물처럼 뭔가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진짜로 설마 범인의 대변이었을까요? 피해자의 집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줄무늬 족적이 있었는데요. 대변 옆과 생활정보지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럼 맞구나. 범행을 저지른 후에 본 걸까요?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본 걸까요? 만약 대변을 처리한 생활정보지에 찍힌 게 혈흔 족적이었다면 범행 후에 대변을 봤다고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족적만 남아서 확신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범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집 앞에다가 변을 봤다면 정말로 속설처럼 안 잡히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일부러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범행 후에 대변을 본 거다. 이러면 진짜 더 환장할 일일 것 같아요. 잔인하게 사람 둘을 죽여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치렀다. 이거는 제정신인가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단 DNA 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가요? 겉면을 면봉으로 물을 묻혀서 살살 닦습니다. 닦아낸 면봉으로부터 DNA를 정제를 해서 그렇게 증폭을 했는데 검출이 됐습니다. 오, 다행이다. 그런데 이 검출된 DNA를 다시 농축을 하고 다시 또 한 두세 번 증폭을 해서 완벽한 DNA 프로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당시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일일이 하나씩 대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의 DNA와 일치를 하였습니다. 오, 나왔다. 야, 너무 다행이네요. 용의자는 56세 남성 천태수였습니다. 사망한 엄마의 지인이었습니다. 면식범 맞네요. 사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천태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를 만나셨다고요? 민숙자라는 여자 집에 한 달 전 불이 2번이 났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은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 방화 사건이 모녀 살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동네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민숙자의 전 남자친구 천태수의 짓일 것이다. 이별의 분노에서 불을 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녀와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 민숙자와 엄마 피해자가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천태수와 민숙자가 헤어진 이유가 피해자인 엄마 때문일 거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서에 온 천태수는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때 이 모녀 사건과 관련한 말은 일체 형사들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본인이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 중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방화 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술하는 천태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불안해 보였어요. 방화 사건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래서 촉이 왔습니다. 천태수의 통신 내역을 발췌하고 미행과 잠복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 경찰서죠? 그 제보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보가 들어왔네요. 제보자가 누구예요? 용의자 천태수입니다. 거의 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이 제보를 하는 거죠? 근데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알고 뭐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자수를 하려는 걸까요? 사건 당일날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 박 씨가 사건 당일날 아침 7시 30분경에 피해자 집 쪽에서 뛰어내려왔다는 거예요. 국도를 무단 횡단하고 길에 무언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천태수와 함께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물방울 무늬의 파란색 장갑을 발견했어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천태수가 범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천태수가 제보를 한 후에 두통이 심하다면서 병원에 입원해 버립니다. 느낌이 쎄한데요. 수사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천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니까 당신 집을 수색하겠다. 그랬더니 왜 내 집에 들어가냐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있던 천태수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는 게 영 수상했습니다. 본인이 약간 재발절인 게 너무 티가 나요. 집을 수색하는데
책꽂이와 벽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책꽂이를 딱 잡아 당기니까 방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뭐지? 바로 생활정보지였습니다. 아, 그 아까 뒤처리하는 데 썼다던 그 정보지요? 넘겨봤는데 (114페이지) 115페이지가 딱 비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그 바로 그 페이지인가요? 뒤처리했던? 맞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름이 확 그러네. 돋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114쪽, 115쪽 이거를 와 완벽한 스모킹건이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됐던 파란색 물방울 무늬 면장갑이 천태수 집에서 또 발견됐어요. 같은 모델을 이제 여러 개 사놨다는 거죠.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천태수도 자신이 범인인 거를 자백을 합니다. 생활 정보지를 범행 현장에 왜 가져간 거죠? 뒤처리용으로 가져간 건 아니었고요. 범행 도구인 칼을 감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우니까 애초에 살해를 할 생각으로 모녀의 집을 찾았던 거네요. 왜? 이 모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던 걸까요? 천태수는 전과는 한 14개 정도 됐습니다. 절도가 주종목이고요. 집보다 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세월이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대변을 보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라는 속설을 믿었던 것 같고 전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하도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니까 참다 못한 아내가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자가 어린아이를 업고 젖동량까지 하면서 대신 키웠다고 합니다. 무려 고등학교 때까지 돌봐줬다고 해요. 은인이요, 은인. 어떻게 이렇게 살해로 되갚을 수가 있죠?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될 판에.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술과 담배를 끊고 과수원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만나서 10개월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어느 날부터 자꾸 자신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답답해진 천태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러던 중 마을 주민과 화투를 치다가 싸움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도둑놈이라며! 김영자가 그러더라. 너 교도소를 아주 자기처럼 드나들었다고. 천태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 씨가 자기 치부를 드러낸 게 너무 화가 났대요. 급기야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피하는 것도 김 씨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 모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두들기니까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다짜고짜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네가 말했지! 그런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칼을 마구 휘두르고 찌르고 자기는 도주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전과자라는 자격지심, 그다음에 피해의식을 강하게 아마 느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분노로 바뀌면서 보복 범죄로 이어질 거예요. 범인은 말을 통해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 거죠. 입을 찢는 행위는 피해자의 말에 대한 처벌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뭔데 그걸 처벌을 하나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키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본인도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였잖아요. 이런 특성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나 감정 조절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반사회적 성향의 가해자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심에서 징역 16년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했는데 16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항소한 게 더 당황스러워. 이 반성을 정말 전혀 안 한 거죠.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발각이 돼서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됐는지도 모르겠어요.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나왔고요. 대법원에 또 이거 전태수가 상고했지만 바로 기각돼가지고 결국은 징역 20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16년이 지났잖아요. 좀 있으면 출소를 하는 건데 그동안 진짜 과연 반성을 했을까?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살인범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원을 수시감시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애쓸 것 같습니다.